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심리학과 김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정서와 의사결정의 뇌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심리학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치유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심리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로 이제 알고 오신 분들 많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MRI라는 기계를 사용을 해요. MRI라 그러면 이제 뇌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체를 좀 찍는데 신체의 내부를 찍는데 쓰는 그런 기계죠. 저희 연구실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뇌영상센터에 있는 이제 MRI 기계를 써서 뇌 활동을 촬영을 하는 그런 연구 방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감정 경험을 할 때 우리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심리학의 조금 다른 측면들을 오늘 좀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감각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죠?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감각 신호들. 근데 사실 우리 뇌가 받아들이는 감각 신호는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 신호뿐만이 아니라 내부 감각 신호라는 것도 아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신체로부터 뇌로 전달되는 감각 신호입니다. 우리의 뭐 허파, 심장, 그리고 내장 이런 것들도 감각 신호를 우리 뇌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왜 이런 신호들이 끊임없이 뇌로 들어올까요? 그걸 이제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신체가 항상 어떤 균형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죠. 가끔 이렇게 깨질 때가 있어요. 뭐 통증을 느낀다던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거나 아니면 영양 상태에 불균형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신체의 항상성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균형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신호들이 통증이나 식욕이라는 정보로 바뀌어서 우리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럼 우리 뇌는 통증을 받게 되면 회피를 하고 식욕을 느끼게 되면 음식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시 신체 항상성을 회복하려고 하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궁극적으로 우리 신체의 항상성을 균형 상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택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뇌가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메멘토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인공이 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쳐요.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다칩니다. 손상이 돼요. 그 부분이 이제 히포캠퍼스라는 부분이에요. 해마. 그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기억이 10분밖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몸에다 문신을 하죠. 이 주인공이 그 기억을 계속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단기 기억 손상 환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해마라는 부분이 손상이 되면 기억이 10분 지나면 다 사라지죠. 단기 기억 손상 환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 증세를 보이는데 과연 그런 이 기억 손상 환자들이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건지 이것들을 이제 또 심리학자들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 테스트 중에 좀 잔인한 테스트인데 어떤 테스트냐면 심리학자가 손바닥에다가 앞핀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환자하고 악수를 했어요. 이 악수를 하기 전에 이제 환자는 뭐 이 심리학자를 거의 한 10년 넘게 봐왔던 사람이죠. 근데 매번 새로 와요, 사실. 기억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마자 손을 내밀 때 악수를 했죠. 그래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핀에 찔려서. 그때는 뭐 굉장히 화를 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면담을 좀 한 뒤에 이제 심리학자가 다시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1시간쯤 뒤에 다시 심리학자가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그래서 악수를 하죠. 손을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악수를 안 해요, 이 환자가. 그래서 물어봤죠. 왜 악수를 안 하냐 그랬더니 왠지 모르겠는데 너랑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해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너랑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감정의 기억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일상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뇌 부위와 감정을 기억하는 뇌 부위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감정을 기억하는 뇌 부위가 어딜까요? 바로 편도체라는 부위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편도체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이 편도체라는 부위는 이게 뇌를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절단을 했을 때 측두엽 양쪽 부분에 빨갛게 조그맣게 두 개가 있어요. 측두엽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이 동그란 빨간색, 이 편도체의 이름이 아미그달라인데 이 말은 그리스어로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긴 게 아몬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크기도 딱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 해부했던 사람이 아몬드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죠. 아미그달라. 이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포학습이에요. 쥐를 대상으로 공포학습을 해봤습니다. 삐 소리가 날 때 처음에 쥐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무슨 소리지 뭐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이 소리에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삐 소리가 날 때 이제 이 바닥에다가 전기 쇼크를 주게 되면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고통을 느껴요.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면 나중에 삐 소리만 들어도 쥐가 움츠러들어요. 꼼짝을 하지 않는 얼어붙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걸 프리징 리스판스라고 하고 쥐가 보이는 공포 반응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이제 이거는 삐 소리에 대해서 공포를 학습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 학습을 위해서 이제 편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게 이 실험을 통해서 편도체를 손상시킨 쥐들 같은 경우 똑같은 학습 과정에서 공포를 보이질 않아요. 삐 소리를 들어도 공포를 보이질 않습니다. 프리징 리스판스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공포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예인데 원숭이한테서도 사실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쥐보다는 사람한테 조금 가까운 종이죠. 여기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원숭이의 이제 MRI 사진인데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2주일 정도 됐을 때 수술실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양쪽의 편도체를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했어요. 수술로. 조금 이제 끔찍한 실험인데 이 양쪽 편도체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여기는 정상 원숭이에요. 비교를 해보시면 뭐 큰 차이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수술이 끝난 뒤에 다시 엄마 원숭이한테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원숭이들을 다시 실험실로 불러와요. 그리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정상 원숭이와 편도체 손상 원숭이를 비교를 하는데 바나나를 앞에다 두고서 그 바나나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3초 만에 달려가서 바나나를 집어서 먹죠. 정상 원숭이나 편도체 손상 원숭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막대의 높이는 그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근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바나나 옆에다가 고무로 만든 뱀을 한번 놔봤어요. 뱀은 원숭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천적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뒀더니 정상 원숭이는 시간이 이만큼 길어져 버렸어요. 이 뱀을 보는 순간 바나나가 먹고 싶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주위를 뱅뱅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다가가서 이제 바나나를 잡아가지고 확 도망가는 거죠. 편도체가 손상된 원숭이는 어떻을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뱀이 있건 없건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달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똑같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고무뱀을 잡아가지고 던져버리고 바나나를 빨리 먹어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뭔가 위협적인 대상이 나타났을 때 행동을 멈추고 이게 뭔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행동,
바로 그런 행동이 편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편도체가 손상이 되게 되면 그런 어떤 생존의 어떤 본능적인 행동,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시면 우리 한국에 있는 속담 하나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간이 부은 게 아니죠, 그죠? 간이 부은 게 아니라 편도체가 손상된 겁니다. 예. 누군가 겁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너 간이 부었구나라는 게 아니라 너 편도체가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과학적인 말이 될 거예요. 자, 편도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한테서 연구를 하는데 사람한테서는 사실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없죠, 그죠? 편도체를 손상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전기 쇼크를 줄 수도 없고, 뱀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사람한테 연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잠깐 봐주세요. 뭔가가 나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소리 지르신 분은 뭔가를 보셨어요. 뭔가가 나오긴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이 얼굴이 나오기 전에 공포 표정이 있었어요. 공포 표정을 아주 짧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50ms로 보여드렸어요. 근데 실제 실험에서는 33ms, 30분의 1초의 속도로 짧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로 덮어버리는 이 무표정한 얼굴을 보여줘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공포 표정을 보지 못해요. 그 대신 이 표정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몇 분처럼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근데 이 실험에서 재밌는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공포 표정을 의식적으로 보지 못했을 때도 편도체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뇌의 편도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적으로 제시되는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빠르게 탐지하고 그 정보를 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편도체가 끊임없이 우리 외부 환경에 있는 위협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자극에서 이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눈이죠, 그렇죠? 눈이라는 부분이 가장 그 현저한 그런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그러면은 눈만 한번 떼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뭐 공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그런. 이번에는 눈 흰자위만 이렇게 떼서 보고 이번엔 시간을 더 짧게 해줬어요. 17ms. 이번에는 60분의 1초로 이제 더 짧게 보여줬죠. 그리고도 공포 표정이 이 공포 표정으로부터 나온 눈 흰자위에 대해서 편도체가 반응할 것이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똑같이 편도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도체는 얼굴을 전부 다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주 불완전하지만 뭔가 위협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자극을 무의식 중에 짧게 보여줘도 편도체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걸 디텍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자극들을 볼 일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편도체는 뭘 하고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런 눈 말고 뭔가 좀 더 나한테 더 적절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 중요한 그런 신호들이 있을 수 있죠. 한번 이 그림들을 보십시오. 이 두 얼굴이 있는데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길을 물어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왼쪽 분, 오른쪽 분. 오른쪽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대부분이 근데 이 왼쪽 분을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두 얼굴은 같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컴퓨터 알고리즘을 써서 약간 이제 얼굴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얼굴은 약간 왠지 다가가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사람들은 이 미세한 차이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탐지를 해내요. 그리고 누가 더 신뢰할 만한지를 너무나 빨리 알아차립니다. 이 능력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이 연구들에 의하면 바로 이 능력이 편도체로부터 온다고 해요. 이 실험에서는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3명밖에 없어요.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죠.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들 경우는 사춘기 때를 거치면서 점점 뇌의 다른 부분은 멀쩡한데 편도체만 양쪽에 싹 사라지는 그런 굉장히 희귀한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정상인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얼굴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정상인들은 전부 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편도체 손상 환자들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디폴트 반응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에서 뭔가 신뢰할 만하지 않은 어떤 속성들이 발견할 때 이걸 탐지해내는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사회생활 할 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편도체가 없는 사람들은 당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들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 편도체를 약간 조작을 해주면 한 가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연구자들도 과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약물을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옥시토신이라는 약물은 우리 신체 내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약물이에요. 근데 화학적으로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 옥시토신을 코로 주입하게 되면 이 비강에 있는 어떤 신경세포에 옥시토신 분자가 부착이 되면서 그 신경세포가 신호를 편도체로 바로 직접 보내요. 그래서 공포 표정을 볼 때 이 아무 효과가 없는 위약 집단은 이런 편도체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데 옥시토신을 처방받은 집단은 그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게 편도체의 활동을 줄여주는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걸 이 실험을 한번 봤던 거죠. 그럼 이 실험을 토대로 그러면 이 옥시토신을 처방을 해서 그 사람의 편도체 활동을 줄여주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나 또 만들었는데 그 실험은 뭐냐면 신뢰 게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사용을 했어요. 이 실험에는 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실험자가 투자자한테 돈을 줘요.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 중에 일부를 피투자자한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3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순진하게 이 사람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가진 돈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30,000원으로 불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불어난 30,000원의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거죠. 이때 투자자가 처음에 가진 돈에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이 사람의 어떤 신뢰도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집단을 둘로 나눠서 한 집단은 옥시토신을 처방하고 한 집단은 위약을 준 다음에 이 신뢰할 때 나타나는 어떤 투자 금액의 액수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한 사람의 비율이 옥시토신 그룹의 경우 위약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어요. 실제로 옥시토신을 처방을 해서 편도체 활동을 낮춰주니까 사람들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고 투자 액수가 훨씬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였던 거죠. 사실 이 연구가 처음 발표됐을 때 발빠른 어떤 그 사업자들은 이걸 이제 사업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리퀴드 트러스트라는 회사까지 생겨가지고 이 약물을 팔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이 옥시토신이 굉장히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걸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옥시토신이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걸 금지하는 법안까지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편도체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편도체 기능이 그러면 항상 필요한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편도체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간단하게 이제 동전 던지는 그런 그 도박 과제를 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돈을 못 받고 뒷면이 나오면 $2.50를
벌 수 있어요. 근데 기권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항상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기권할 때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근데 정상인 같은 경우 이전 시행에서 투자를 했다가 잃었을 경우에는 이 다음번에 투자할 확률이 뚝 떨어져요. 이전 시행에 투자했다가 땄을 때는 그게 훨씬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 시행에 내가 딴 것과 잃은 것이 다음 시행에 굳이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전 시행에 잃게 되면 다음에 굉장히 위축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다시 투자하는데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편도체가 없는 사람은 이래요. 이전에 잃었건 땄건 굉장히 꾸준하게 투자를 계속합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그래서 실제로 실험이 끝나고 났더니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들이 더 많은 돈을 따가지고 갔어요. 이게 사실 이런 현상이 투자 마켓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죠.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자기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거기에 마음이 위축돼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못 하게 된다고 해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 경향성이라고 하는데 그 손실 회피 경향성이 바로 이 편도체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게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공포와 관련된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뇌에는 조금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또 다른 재밌는 부위가 하나 있어요. 이 부위는 측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위를 처음 발견한 실험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 쥐를 케이지에 넣어놓고 뇌 한복판에다가 어떤 전극을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쥐가 레버를 누르면 그 부분으로 전기가 전달되게끔 했죠. 전기 자극을 주게끔. 굉장히 끔찍한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쥐는 미친 듯이 레버를 눌러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레버만 누릅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레버를 눌러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 부위가 과연 어디냐? 어느 부위를 내가 자극하고 있길래 계속 레버를 누르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진 거죠. 나중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바로 이 측핵이라는 부분, 지금 뇌를 이런 방향으로 자른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 부분에 아주 깊숙한 곳에 이 노란 부위가 조그맣게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실제로는 노란색은 아닙니다. 노란색으로 이제 보기 쉽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이 조그만 부위가 측핵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위인데 이 부위의 별명이 쾌감중추예요. 이 부분에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굉장히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실험 결과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 쾌감중추의 기능에 대해서 사실 많은 연구들이 그 뒤에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연구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연구냐면 이렇게 어떤 시각 자극이 나오다가 갑자기 고를 할래, 노고를 할래라고 물어봐요. 고를 하게 되면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 노고를 하면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심볼이 나오게 되면 고를 했을 때 1,000원을 따게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 심볼이 나온 뒤에 고를 누르면은 돈을 못 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볼을 본 뒤에 고를 누르면 1,000원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이 셋 중에 하나를 보고서 어떤 심볼이 나왔는지를 보고 고를 누르면은 딸지 말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굉장히 쉬운 과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심볼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양쪽에 이런 마스킹을 줘가지고 뭔가 가리는, 아까 그 얼굴을 이제 보이지 않게 보여준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써서 이 자극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짧게 심볼을 보여주고 앞뒤로 이제 가리는 자극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볼 수 없는 자극이지만 뭔가 힌트를 주긴 해요. 근데 그냥 참가자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고를 눌렀다 안 눌렀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전혀 단서도 없이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점점 반복하게 되면은 이 긍정적인 심볼이 나왔을 때는 고를 누르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큐가 나올 때는 고를 누르는 횟수가 점점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중성적인 큐가 나올 때는 중간쯤으로 나오고요. 이 큐를 단서를 보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올 때 점점 행동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무의식 중에 뭔가 선호를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시각 자극들을 따로 보여주면서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자극을 보여줬을 때 훨씬 더 좋아한다라고 답하는 경향성이 생겼던 거죠. 내가 의식적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보상을 줬던 것들을 볼 때는 점점 보상을 향해 접근해가는 행동이 증가하고, 처벌을 줬던 자극에 대해서는 거기로부터 회피하는 반응이 나타났던 거예요. 과정에서 나타났던 영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측핵이라는 부분이 보상을 예측하는 단서가 나타나면 반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 처벌을 예측하는 단서가 나타나게 되면 그 반응이 급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측핵은 이게 보상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무의식 중에 탐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측핵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뭔가 무의식 중에 보상과 관련된 자극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핵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이 측핵이라는 부분을 가만 보시게 되면은 도파민이라는 부분 신경세포를, 신경 전달 물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복측피계아, 아주 어려운 이름인데 이 뇌의 아주 깊은 부분, 이 파충류의 뇌라고 알려진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거기서 도파민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측핵은 다시 그 신호를 복내측 전전두엽이라는 전두엽으로 또 보내요. 계속 어려운 해부학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만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파충류의 뇌로 알려진 부위고, 여기는 포유류의 뇌, 여기는 이제 영장류의 뇌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도파민이라는 신호가 이렇게 점점점 위계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똑같은 보상 관련된 신호라고 해도 측핵이 처리하는 정보와 복내측 전전두엽, 전두엽이 처리하는 정보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이 실험에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끌리는 상품들을 제시를 해줬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굉장히 멋진 스포츠카를 보게 되면 아주 강하게 이제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뭐 값비싼 어떤 그 백이라든가 어떤 액세서리를 보게 되면 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가격이 제시되는 순간 사실 조금 주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는 약간 정당화하기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사실 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라는 이제 뭔가 좀 자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보상에 굉장히 끌렸는데 가격을 보는 순간 뭔가 절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매 행동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실제 실험에서는 사실 이런 뭐 스포츠카나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굉장히 그 맛있게 보이는 어떤 상품들, 고디바 초콜릿 같은 건데 이걸 보여주고 가격이 제시된 뒤에 선택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가격에 이걸 살 건지. 그러고서 이제 뇌 반응을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측핵이라는 부분은 가격과 무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을 보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얼마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가격이 제시되는 순간 우리 뇌의 전두엽이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신호는 실제 가격이 기대보다 낮을 때만 반응을 해요. 뭔가 내가 가질만 하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뇌부인 거죠. 복내측 전전두엽과 측핵이 계산하는 가치는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측핵보다 복내측 전전두엽이 훨씬 더 좀 현실적인 가치 계산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맨 첫 부분에 잠깐 그 항상성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통증과 식욕이라는 부분을 뇌 부위로 연결을 시킨다면 바로 이런 연결이 가능해요. 신체 항상성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통증과 관련된 그런 정보는 편도체를 거쳐서 복내측 전전두엽으로 신호를 주고, 뭔가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식욕을 촉진시키는데 그런 신호는 측핵을 거쳐서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복내측 전전두엽이라는 곳은 이 두 가지 신호를 다 통합을 하는, 그리고 이 둘 간에 뭔가 타협점을 찾는,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뭔가 조율을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을 뭔가 이제 줄을 타는 그런 고개사로 비유를 하곤 해요. 뭔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계속 조율하고 있는 그런 뇌 부위로 복내 측 전전두엽이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 있죠. 이 복내 측 전전두엽을 이제 다시 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게 되면 여러분 미간이 있잖아요. 미간 안쪽에 한 3cm 정도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많은 정서적인 경험들을 해오면서 그 결과로 끊임없이 수정해온 직관적 가치들이 저장된 곳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그런 직관들이, 이 부분이 손상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을 해온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를 굉장히 잘 보여준 게 바로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의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이제 100년쯤 전에 살았던 철도 노동자인데 사고를 당해서 이 쇠막대기가 뇌를 뚫고 나갑니다. 이 왼쪽 광대뼈로 들어가서 이 위로를 뚫고 나오죠. 근데 재밌게도 이 사람은 사고 직후에 의식이 멀쩡했어요. 심지어는 동료들하고 농담 따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내린 진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 손상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100년 전이었죠. 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이 뒤에 그 증세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마음씨도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그런 아주 좋은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고를 당한 뒤로는 아주 난폭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2012년이었는데 이것도 브라질의 한 노동자가, 건설 노동자인데 위에서 떨어진 철근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또 뇌를 관통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죠. 근데 이 사람도 앞에 피니어스 게이지와 비슷하게 의식이 멀쩡했어요. 그리고 다른 기능은 다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크게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을 관통했다고 말했다라고. 그 100년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 그 뒤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성격이 이상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성격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손상이 되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의사결정 장애를 보이게 됐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 한 그 소아기호증 환자가 있었어요. 어린애들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경찰에 잡혀왔어요. 그런 증세를 보여서.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 사람이 아주 이제 끔찍한 그 두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 부위에 아주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죠. 근데 재밌게도 암이 제거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소아기호증 증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1년쯤 뒤에 이 사람이 다시 잡혀왔어요. 또 이제 소아기호증세를 보여서 뭔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병원으로 한번 데려갔어요. 그래서 또 찍어봤더니 똑같은 자리에 암이 다시 자라 있었어요. 이건 한 사람, 한 명의 케이스에 불구하고 이 복내 측 전전두엽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이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행동,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 그런 윤리적인 행동들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손상된 환자들 경우 후천적 사이코패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사이코패스지만 날 때부터 이런 증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뇌 손상 때문에 갖게 된 사이코패스 증세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사이코패스들의 뇌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내 측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간에
기능적 연결 강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요. 뭔가 이 부분이 다른 뇌 부위들하고 별로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어릴 때는 편도체가 더 많이 활동을 해요. 정서적인 경험을 끊임없이 하면서.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편도체 반응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한 10대쯤의 나이고 이제 한 30대예요. 나이가 30대에 다가가면서 편도체의 반응은 똑같은 정서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떨어져요. 근데 재밌게도 복내 측 전전두피질은 10대 때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30대에 이르면 훨씬 더 반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편도체가 하던 기능을 전전두엽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편도체와 전두엽의 발달 속도가 약간 달라요. 편도체는 어릴 때 굉장히 빨리 발달합니다. 편도체나 측객 같은 부위는. 근데 전전두엽 같은 부위는 발달하는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러다 보니 두 뇌 부위들 간의 발달 속도에 불균형이 생기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 불균형이 가장 커지는 지점이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사춘기 때. 사춘기 때는 편도체나 측핵은 굉장히 빨리, 그리고 이미 잘 성숙했는데 전전두피질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급하게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뇌가 청소년기에 이르면은 거의 출생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여러 가지 뇌세포들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연결들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춘기 때 뭔가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실험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춘기를 벗어나는 순간 성인에 이르면 그 중에 많은 연결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뭔가 나한테 필요한 가치들은 남겨놓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춘기 때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우리의 일생을 좌우할 가치들이 이때 형성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들을 남겨놓고 어떤 것들을 버릴지를 이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뇌에는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정보를 처리할 때 굉장히 빨리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동 모드입니다. 자동 모드를 쓰면 굉장히 사진을 찍을 때도 편하죠, 그죠? 굉장히 막 쉽게 빨리 그냥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상황이 바뀌게 되면 자동 모드가 잘 안 맞게 되죠. 수동 모드를 써야 될 때가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은 카메라를 처음 샀을 때만 수동 모드를 쓰지 점점 자동 모드만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계속 뭔가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직관적인 사고에만 의존하게 돼요. 뭔가 가치들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수정해 나가는 능력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의 뇌는 지금은 사실 모르지만 뭐 30대, 40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동 모드로 넘어가는 뇌를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들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이 우리 뇌 속에 자리 잡게 됐을 때 우리 삶은 훨씬 더 좀 풍요로울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적응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가 어떤 식으로 발달해 갈지를 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